2019년 11월 1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 모이카강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빠져있다며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는 모이카강으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중년의 남성 소콜로프를 구조하기 위해 강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강물 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노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옆에 있는 검은색 커다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노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등에 맨 커다란 배낭과 검은색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구조용 사다리를 강 아래로 내린 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마도 저체온증으로 인한 의식이 미약한 상태였고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노인을 구조해 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이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등에 맨 배낭과 봉투를 치워주려고 했는데 소방대원은 검은색 비닐봉투 손잡이를 잡는 순간 봉투 안에서 누군가 본인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어있는 듯한 사람의 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은 검은 봉투 외부를 이곳저곳 자세하게 만져봤습니다. 그러자 봉투 안의 물건이 잘려진 사람의 팔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방대원은 재빨리 경찰에게 말해 주었고 경찰은 노인을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가지고 온 검은색 봉투를 찢어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봉투 안의 물건은 죽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의 토막난 오른팔과 신체의 다른 부위였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잘린 그녀 팔을 확인한 후 노인이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배낭에 다가가기 두려웠던 경찰은 머뭇거리다 배낭을 열어봤습니다. 가방 속을 열어본 순간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하반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잘려진 산탄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강 속에서 구조된 중년 남성 소콜로프는 러시아의 유명한 군사 역사학자였습니다. 소콜로프는 금년 65세였으며 현재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군사 지도자의 활동을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이 프랑스 레지옹 오브 아너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대학 교수인 그가 왜 죽인 시신을 등에 메고 검은색 봉투에 담아 강에서 허우적거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콜로프 배낭에 담겨져 있던 여성은 금년 24세 예센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예센코는 소콜로프 교수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예센코는 정착 교수인 소콜로프 교수 제자였습니다. 소콜로프가 주립대학의 교수로 재학 중인 대학의 제자였습니다. 예센코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게 주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소콜로프 교수의 나이는 65세였고 여제자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소콜로프는 2014년 본 대학 3년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센코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수업 중에도 강의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수 수업을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스콜로프만 바라보고 있었고 본인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다고 합니다. 소콜로프는 그녀와 사랑이 시작된 후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소콜로프 전처가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부인과 4명의 자녀가 큰 문제였습니다. 예센코는 본인과 결혼하고 싶으면 전처와 이혼하고 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소콜로프는 부인에게 사정했습니다. 본인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을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주라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이렇게 이혼을 해달라며 사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제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자 부인은 미친놈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콜로프는 부인과 이혼 수속을 마친 후 예첸코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결혼식 날을 2019년 10월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이 없던 소콜로프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내년 2020년 4월에 하자고 했습니다. 전처와 자녀 4명을 위해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더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소콜로프가 성격이 괴팍하기는 했지만 자녀 사랑만큼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본인 자녀들을 욕하거나 흠잡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버리고 사랑에 미쳐 그녀와 새 살림을 차린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돈이 들어올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콜로프는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집안에 촛불을 가득 켜놓고 낭만적인 직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학교 서재 보관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소콜로프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콜로프는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처로부터 낳은 4명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이 흘러갔고 소콜로프는 아직 2명의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을 한 번씩 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이제 우리 그만하자며 소콜로프에게 선물 받았던 스카프를 방에서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결혼식도 자꾸 미루고 있고 자녀도 돌봐야 하는 것이 싫다며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콜로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왔는데 처량한 비 맞은 쥐꼴이 될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 에센코 원성이 높아지자 평소에도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소콜로프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에서 산탄총을 가지고 나와 그녀에게 격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콜로프는 분이 안 풀려 추가로 4발을 더 격발했고 결혼을 앞둔 신부 에센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소콜로프는 충동적인 실수를 저지른 후 식탁에 앉아 보드카를 마시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 결정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모이카 강가에 시선을 나눠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그리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공구점에서 도구를 사왔으나
결혼을 축하한다며 그 아파트에 친구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녀를 놔둘 곳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파티 중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는 날에는 바로 구속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소콜로프는 잠시 기다리라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소콜로프는 신부의 시신을 끌고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을 열어 눕힐 곳을 찾아봤지만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그 침대 아래 공간이 보였습니다. 소콜로프는 예센토를 침대 아래로 끌어당겨 침대 밑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소콜로프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주자 한참 동안 집 밖에서 기다렸던 친구들은 서운하다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시끄러운 파티가 진행되었지만 그 마음은 파티가 끝날 때까지 불안해서 두근거렸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지만 친구들이 돌아가고도 불안해서 참을 수 없었던 소콜로프는 침대 아래 넣어두었던 그녀를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녀를 화장실에 넣어두고 공구점에서 사온 공구를 창고에서 꺼내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힘들 것 같아 보드카를 몇 잔 더 마시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고통 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소콜로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센코를 처리하기도 전에 본인이 잡혀갈 것 같아 그녀를 실종 처리하기 위해 커다란 검정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 가방에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를 살해했던 총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조금 전 생각해두었던 모이카 강으로 향했습니다. 모이카 강가에 도착한 소콜로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검정색 봉투를 최대한 멀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봉투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묶으면서 공기를 빼고 버려야 했었는데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검은색 봉투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가라앉아야 등에 메고 온 가방도 강물에 던져 흔적을 없앨 텐데 한참을 지켜봐도 봉투가 강에 가라앉지 않자 스콜로프는 급한 마음에 강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겨울의 강물 속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추웠고 그곳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죽게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강물 속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구조대에 신고해 구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러시아 법원은 소콜로프에게 총기 소지죄와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11월 19일 소콜로프 집을 수색했던 경찰은 소콜로프의 침대 아래서 예첸코의 잘려진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피 묻은 톱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 서로 신경이 예민한 상황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중국 산시성 진종우 대우구에서 태어난 후문에는 아주 산골, 말하자면 시골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먹고 살 것도 힘들 것 같은
그 도시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문에는 우연히 뒷산을 지나던 중 시커먼 석탄 가루들이 파도 끝없이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이, 이게 뭔데 파도 석탄이 끝없이 나오는 거지? 1993년 후문에는 이곳에 탄광을 개발하게 되면 탄광의 자원이 풍부해서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후문에는 마을 시청에 찾아가 탄광 개발권을 계약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문에는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이대로 쭉 잘만 하면 이거 대박 나겠는걸? 그러나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간부 후건성은 별 볼 일 없던 후문회가 갑자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니자 질투가 났습니다. 에이, 저놈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저렇게 돈을 저렇게 치르고 다니지. 저놈만 배불릴 수는 없지. 저 탄광에서 저놈만 돈 벌라는 법은 없잖아. 후건성은 마을 주민들에게 후문회의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며 마을 사람들은 후문회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탄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탄광은 재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입찰 공고를 쉬쉬하고 사람들 몰래 당 간부 후건성의 친구 유성애에게 계약권을 넘기고 모종의 딜을 했습니다. 혜성아, 어차피 정부 입찰이라는 것이 최고가 입찰이란 말이야. 어차피 입찰가를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지. 어떤 놈이 얼마를 썼는지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보고 있다가 우리가 최고가를 적어서 너를 부르면 서류에 너는 사인만 하면 끝나버려. 그렇게 노다지 사업인 탄광 계약권은 친구 유성에게 넘어갔습니다. 본인 생각에 본인이 최고가를 적어낸 것이 틀림없었는데 입찰에서 떨어지게 된 후문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후로 1년 뒤 후문에는 시청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당 간부 후근성과 그 친구 유성애가 공모하여 계약권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에 따르면 광산계약자 유성애가 당 간부 후근생에게 로비 자금으로 100만 위안, 한화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 이거 내 거 처먹을 때 양이 적었구나. 배포가 커졌는데. 그렇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지. 후문에는 보관해 두었던 서류와 최근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후문에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 급여 명세서를 확보했습니다. 탄광 작업은 모두 사람이 작업하던 터라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되었는지 급여를 몇 명에게 지급했는지 세무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급여 장부에 본인 수취 사인만 해두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광 급여 명세서는 타인명으로 거짓으로 지급한 금액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당 간부들 120명에게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개발해 놓은 사업인데 그대로 뺏겨.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후문에는 세무서 조사기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그들의 탈세와 생산량 축소, 허위 보고 등 재무제표와 허위 회계 작성에 대해 조사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세무서에서는 그들의 탈세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탈세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혐의라니. 썩은 놈 위에 더 썩은 공무원놈들이 있었구만.
도대체 이놈들이 얼마를 처먹은 거야? 후문에는 졸지에 무직 신세가 되었고 할 일이 없었던 그는 마을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밭에 물을 주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참 물을 주고 있었는데 건너편 사람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물을 많이 뿌렸다는 둥 후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야, 너 그따위로 일할 거야? 고씨 형제는 삽 자루를 들고 후문에게 달려들어 그 머리를 삽으로 내리쳤습니다. 땅에 쓰러진 후문에는 너무 무서워서 왼팔로 그들의 삽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후문해의 동생과 일행들이 달려와 고씨 형제를 말렸고 후문해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두개골이 파열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팔이 부러지고 머리를 크게 다친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문해가 입원해 있는 사이 고씨 형제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지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본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날 저녁 바로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후문에는 본인의 사업을 빼앗아간 당간부, 후건성이 사주한 놈들이라고 판단하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제 아예 나를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뜻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후문에는 1년간 복수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광산 운영자 유성해와 당간부 후건성이 주고받은 비리 금액이 500만 위안, 한화 약 8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정황을 알아냈습니다. 후문에는 전에 세무서에 제출했던 신고 자료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세무서뿐만이 아니라 시청과 당에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서류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접수한 지 10개월이 지나도 세무서며 시청이며 아무 곳에서도 사건 접수에 대해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세 곳 모두 광산 비리 제보를 묵인해버린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도대체 얼마를 처먹은 거야?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 수밖에. 2001년 10월 26일 후문에는 본인의 사건을 접수받은 세무서 직원과 당간부 후건성을 불렀습니다. 추가로 민원 준비를 한 서류가 있으니 같이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순순히 후문해를 따라 나섰습니다. 후문해는 본인 집 앞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서류 보시고 접수해 주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고도 접수가 안 되면 그 후의 일은 책임 못 집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 한참을 검토하던 두 사람은 무언가 속삭인 뒤 이걸로 뭐 어쩐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당간부 후건성을 흘낏 한번 바라본 후 없던 걸로 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무서 직원과 후건성은 서류 봉투를 들고 뒤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후문에는 이놈들이 광산의 생산량을 상부기관에 축소 보고하고 채굴 차익을 조작한 정황이 분명한데 잠깐만. 사업 비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된 서류를 접수했는데 비리가 없다? 그럼
마지막 거를 하나 가져가야지. 기다려봐. 후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집에 들어가 옷장을 열고 산탄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세무서 직원을 향해 격발해버렸습니다. 총을 들고 나오는 광경을 목격한 당간부 후건성은 무서워서 도망치려는 순간 총에 맞는 세무서 직원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후문에는 후건성을 향해 또다시 격발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증거야. 어때? 이 비리로 썩어 문드러진 놈들아. 후문에는 두 사람을 쏜 뒤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본인 사업을 빼앗아간 마을 사람들과 공산당 당원들을 향해 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총을 쏘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니 14명이 그 손에 살해당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날을 산시성 10월 26일 학살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 보게 된 전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 간부 썩은 비리의 끝이 어디까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02년 1월 2일 산시성 법원. 한참 재판 중인 법원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판사가 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냐고 묻자 판사님,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부패로 쪄들은 놈들 돈 처먹는 겁니다. 후문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퍼졌습니다. 판사는 정숙하라며 책상을 내리쳤고 후문에는 한마디 더 해야겠다며 썩어빠진 비리투성이 관리놈들을 내가 정당하게 처리했는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방송국 기자와 신문 기자들은 법정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도했고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변론에 박수치며 환해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민심이 어수선해졌습니다. 항상 정의로울 것 같았던 공산당 간부 비리가 속속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듯 사형 집행을 속행했습니다. 2002년 1월 25일 후문에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후문에는 죽는 순간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스미다는 1982년 9월 29일 오사카 스미오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여동생 이렇게 4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미다는 대학을 졸업 후 IT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미다 고이치는 약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스미다의 이상한 생활 습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약혼식은 올렸지만 주위의 권유로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스미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인은 당하기만 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미다는 여성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약혼녀가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복수할 길이 없자 그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한 여성을 정한 후 한참을 스토킹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무작위로 스토킹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끌고 가 약혼녀 대신 복수한다는 것이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에도 잘 띄었고 납치하는 것도 머리를 잘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파트 인근 여성 스토킹 범죄는 실패로 돌아가 버려 포기했습니다. 스미다는 다음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동료 중 만만한 여성을 선별해 그중 한 여성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노트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 직원 3명을 적어봤습니다. 그중 1순위로 적어두었던 직장 동료 여성 1명을 결정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의심을 없애야 했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스미다는 2011년 9월 20일자로 퇴사한 상태여서 사원증 반환을 위해 9월 30일 밤에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스미다는 사원증을 반납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 격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 이 시간에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스미다는 회사 현관 입구에서 누가 내려오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2층 계단으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카토 미사였습니다. 카토는 당시 27세의 젊은 나이의 여직원이었고 총무부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토 미사와는 그냥 회사에서 목례만 하고 지나칠 정도 사이여서 친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쁘게 생겼던 그녀는 스미다의 스토킹 대상 순위에서 3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스미다는 계단에서 내려오던 카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카토야, 카토 양은 퇴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며 스미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창고에 재고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마감 잘 맞았나요? 카토 양은 별 이상이 없었다며 스미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스미다가 오늘 퇴사 문제로 사원증을 반납하는 것을 알리 없던 카토 양은 지금도 스미다가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창고로 한번 와보시죠. 중요한 건이라서 확인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스미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고로 걸어가는 스미다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미다는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넣어두었습니다. 만약 반항시 여차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카토 양은 순순히 그와 함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스미다는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카토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두 손목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스미다는 그녀의 입을 막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그녀는 스미다에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결국 당했습니다. 스미다는 일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스미다의 행위가 끝나자 카토 양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스미다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스미다는 본인이 계획했던 스토킹의 2번째 단계를 집행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칼을 손에 쥔 스미다는 목이며 가슴에 10여 차례 그녀에게 자상을 남겼습니다. 스미다는 그녀의 핸드백과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현금 24,000엔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본인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 시체를 실었습니다. 스미다는 트렁크에 시체를 싣자마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오사카시로 운전했습니다. 스미다의 부모님은 난데없이 이 늦은 시간에 아들이 돌아오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미다는 오사카 지역으로 전근을 오게 되어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을 안심시킨 스미다는 차고에서 연구하며 일할 것이 있다며 부모님에게 차고에는 당분간 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스미다는 매일 창고에서 시신을 해체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섬세하고 작게 절단했습니다. 그래야 강에 버렸을 때 날짐승과 이것저것들이 달려들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체를 완벽하게 유기할 방법을 연구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큰 뼈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 흔적을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1일 카토 양의 부모는 며칠이 지나도록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카야마 경찰서는 신고를 접수받자마자 카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는 출근을 했는데 그 이후 행적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회사의 CCTV를 조사한 결과 회사 현관문 입구에서 스미다와 대화를 나누다가 창고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고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창고로 출동하려는 순간 비디오에 녹화된 스미다의 분주한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 몸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느라 걸레며 화장지로 온몸을 닦으며 분주하게 창고 안팎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6일 오카마카인 경찰은 오사카 고향집에 숨어있던 스미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7일 경찰은 시체가 있던 차고에서 피 묻은 칼, 톱 등 절단용 도구 다수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실종자 카토 양의 유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스미다를 살인 및 시체 유기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스미다가 전과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후 시체 유기의 잔혹한 점을 참고하여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살인범 스미다는 법학과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터이고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변론은 할 수 있었을 텐데 변호사에게도 항소를 포기한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검거 당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 3월 28일 항소 만기일에 스미다는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스미다는 34세의 나이로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알렉시아는 오늘도 어김없이 조깅을 나갔습니다. 조깅을 시작한 지도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조깅을 나갔는데 오늘따라 출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은행원이었던 알렉시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알렉시아의 남편 조나단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당시 부인 알렉시아는 운동복을 입고 항상 다니던 운동 코스로 조깅을 갔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일단 출근했습니다. 직장에서 한참을 일하던 조나단은 걱정이 되어 오전 10시 45분 부인에게 전화해봤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레이힐 숲속 언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인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숨진 모습은 너무 끔찍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름을 뿌린 후 숲속의 나뭇가지를 모아 부인을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구타의 흔적도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200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조깅하던 무고한 여성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살인범의 소행으로 보고 인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 조깅을 하는 운동 매니아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이런 스포츠 납치 살인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평화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는 10,000명에 육박했고 알렉시아의 부모와 남편은 방송국의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아달라며 통곡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프랑스 그레이시에서 조직된 100만인의 행진이라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즐겼던 조깅 코스를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신 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시아의 어머니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화적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딸의 사건으로 인해 모두에게 자유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뒤를 이어 그녀의 남편도 감동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시아는 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후원자였으며 육체적 도전의 한계를 이겨내게 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부부 인연을 맺게 해준 소중한 스포츠 활동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사를 마친 알렉시아는 폭풍 오열을 냈습니다. 청중도 그 연설에 감동하여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의 단서를 찾지 못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늦은 어느 날 저녁, 프랑스 그레이 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사망한 알렉시아의 옆집 주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사건 당일 창문으로 두 부부가 한참 동안 싸우는 소리가 들려 조나단의 집을 유심히 바라봤는데 한참 뒤 그렇게 죽일 듯 싸우던 두 부부가 조용해지자 남편 조나단이 차 트렁크에 무엇인가 묵직한 자루 같은 것을 싣더니 시동을 걸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은 경찰에게 그날 부부싸움 후 조나단이 본인의 차를 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남편을 조사했을 때 남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었고 그날 저녁의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부인이 타 죽은 시체 근처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조나단의 타이어 자국이 동일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남아있는 미처 지우지 못한 듯한 소량의 흙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경찰은 30시간 동안 구금한 뒤 남편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것 같았던 경찰은 뜻밖으로 협조해주는 남편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뭔가 가슴이 답답하게 맺혀있는 것을 해소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본인이 부인 알렉시아를 죽였다는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그 자백 내용입니다. 우연히
아내를 목졸라 죽이게 됐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 남편이 자백하기 이전부터 남편 조나단을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조사하던 경찰은 남편의 과도한 폭력성이 결혼 후 끝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 초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할 것 같은 부부였으나 사랑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이 싸운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부인 알렉시아는 신혼 초기였지만 아이를 원했고 그렇게 관계를 종용해서 정말 어렵게 임신이 되었는데 2017년 유산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렉시아는 유산의 문제는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그 일은 잊고 다시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자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알렉시아가 관계를 하자고 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 남편은 발기부전이었습니다. 한번 관계를 할 때마다 그곳에 주사를 놓고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 리 없었던 부인 알렉시아는 신혼인 두 사람의 관계가 남편의 비호전적인 태도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발기부전증의 증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관계를 한다는 것이 흥분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부인과 운동도 같이 하고 정이 들다 보니 정신적으로 사랑한 것이지 육체가 사랑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2004년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알렉시아는 20살이었던 조나단과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11년을 기다린 후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던 두 사람은 같이 운동을 하며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알렉시아가 조나단을 불임의 문제로, 즉 관계를 할 수 없는 성적 불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 조나단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자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조나단이 본인을 사랑해주지 않자 남편 앞에서 장난감을 꺼내 남편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느끼도록 보여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피했던 남편은 충격적인 그녀의 행동을 보고 집을 나가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고 이 일이 있은 후 남편은 계속해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알렉시아가 남편 조나단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며칠 뒤 부인은 남편에게 너 혹시 남자가 아닌 것 아니냐고 하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녀의 목을 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조나단의 변호사는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웃 주민의 증언과 차량 타이어 자국으로 조나단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 조나단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10월 15일 그 변호사는 조나단을 무고죄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석방 요청은 주민의 안정상의 문제로 거부되었습니다. 4일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살해 당시 불태웠던 부인 알렉시아 시신의 재 속에서 남편 조나단의 모자가 완전히 타버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닫아 남은 모자의 끝부분에 남은 유전자에서 남편의 유전자와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사건 현장에 남편이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가 입었던 반바지에 남편 조나단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아마도 범인이 여성을 살해한 후 여성 외부에 분노 표출로 표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이 알렉시아를 살해한 후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조나단의 요청으로 법원은 심사관을 통해 심신이 안정되었을 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자 조나단은 조사관에게 이상한 진술을 시작합니다. 본인은 부인 알렉시아를 죽이지 않았고 사건 당일 처갓집에서 부인과 처갓집 식구들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불만을 품은 처남이 부인 알렉시아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딸과 문제로 싸움이 벌어진 후 처남이 알렉시아를 죽이자 아무 근거도 없는 조나단 본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29일 법원은 처남을 소환했고 조나단과 알렉시아의 부모도 함께 신문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조사를 마친 법원은 알렉시아의 부모와 남동생의 알리바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조나단은 법원에 수차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6일 프랑스 법원은 6명의 배심원, 여성 5명, 남성 1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조나단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던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